유럽이 한국을 향해 전례 없는 지정학적 제안을 던졌습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 3개국인 한국, 일본, 캐나다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구상, 공식 명칭 지경학적 억제동맹, 지오이코노믹 디터런스 패크입니다.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군사동맹체인 나토의 집단 방위 개념을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그대로 이식한 이른바 경제 나토를 창설하자는 것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일 국가가 미국이나 중국 등 초강 대국으로부터 부당한 관세 공격이나 경제적 강압을 받을 경우 나머지 동맹국들이 일제히 무역 보복과 공급망 방어에 나서는 공동 대응 체계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 외교가를 놀라게 한 대목은 기존 질서의 주축인 미국을 철저히 제외한 채 한국과 일본, 캐나다만을 이 새로운 경제 방어선의 최우선 파트너로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유럽의회의 핵심 자유주의 정치 그룹인 르뉴 유럽은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 파격적인 문건을 전격 발표했으며 이는 정치 주요 매체 폴리티코의 단독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유럽이 먼저 손을 내밀며 한국을 글로벌 경제 안보를 좌우할 핵심 파트너로 대우하는 이 상황은 언뜻 보기에 엄청난 외교적 쾌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창한 청사진을 마주한 대한민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얼음장처럼 싸늘하기만 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매력적이고 유리해 보이는 이 제안 이면에 유럽이 그토록 절박하게 아시아의 파트너들을 끌어들여야만 하는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계산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회 내 핵심 그룹인 르뉴 유럽이 내놓은 제안서의 행간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핵심은 반도체, 히토류, 그리고 첨단 배터리 광물과 같은 21세기 산업의 명주를 쥐고 있는 핵심 공급망에서 동맹국 간의 공통 의존도를 철저히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체결될 모든 무역협정에 상호 대응 조항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이 구상의 골자입니다. 즉, 동맹국 중 단 한 나라라도 외부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관세 공격이나 수출 통제를 당한다면 이는 동맹 전체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공동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 블록화의 타깃은 명확하게 두 곳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조차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압박에 맞서는 것이며, 둘째는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무기화하며 글로벌 시장을 옥죄고 있는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적 강압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억제력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군사력에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으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군사 동맹체인 나토가 한 국가에 대한 무력 침공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파병했다면 이제 경제 나토는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폭탄과 자원 무기화에 맞서 동맹국 전체의 시장 접근 제한과 교역 차단이라는 경제적 보복으로 응징하는 동일한 논리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최근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전 영국 영란은행 총재이자 캐나다의 유력 인사인 마크 카니가 초강대국의 횡포에 맞서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중경국들이 강력하게 결속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유럽은 바로 이 거대한 연대의 축에 글로벌 첨단 제조 강국인 한국과 일본을 시급히 편입시키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 경제동맹은 한국에게도 꽤나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나 핵심 부품에 부당한 관세를 매길 경우 거대한 유럽 시장과 연대하여 워싱턴을 다자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갈륨이나 흑연의 공급망을 틀어막을 때 캐나다와 유럽의 대체 자원을 통해 공동으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다자간 상호 방위의 틀 속에서 한국은 초강 대국의 틈바구니를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생존 공간을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달콤하고 이상적인 연대 제안서를 받아든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표정은 오히려 싸늘하게 굳어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유럽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보여주었던 지극히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과거의 행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 웅장한 경제 나토 구상에 대해 한국이 이토록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과거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유럽이 보여준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와 이중잣대 때문입니다. 시계를 조금 되돌려 중동의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유럽이 취했던 행동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입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 핵심 병목 구간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파병을 강력히 요청하자 유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파병을 거절하며 미국의 요구에 차가운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의 핵심 축인 독일은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라며 가장 먼저 발을 뺐고 군사강국 프랑스 역시 긴장이 최고조를 지난 뒤에야 논의하자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급기야 유럽연합 27개국은 한자리에 모여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 라는 공식 선언까지 내놓으며 철저한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몰차게 선을 긋던 유럽이 이제 무역전쟁과 공급망 위기로 자신들의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 같자 돌연 가치를 공유하는 중경욱 운운하며 한국을 향해 함께 뭉치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연대를 외치고 위험할 때는 철저히 발을 빼는 유럽의 이기적인 연대 방식을 한국은 이미 목격했습니다. 물론 외교와 안보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 정부도 유럽의 이러한 반미적 계산과 움직임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의 공식 승인조차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촉발시킨 중동의 긴장 상태에서 그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과 해상로 봉쇄의 위험은 고스란히 미국 외의 동맹국들이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악관은 여전히 유럽과 중동의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애원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의 전화를 피하거나 물밑 접촉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미 해군 군함조차 이란의 비대칭 전력인 자폭 드론과 대함 미사일의 사정권을 의식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천 킬로미터 밖 안전지대로 일시 후퇴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날 선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바다. 세계적인 해양 안보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여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임무의 난이도는 마치 기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는 한국의 비무장지대 DMZ, 지뢰밭을 두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극도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처럼 미국이 자초한 명분 없는 위험 속에 동맹국들을 총알바디로 밀어넣으려는 억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이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일방적인 미국의 외교 행태에 반발하고 나아가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압박에 맞서 아예 반미 경제 연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절박함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럽이 내민 이 동맹의 손길을 선뜻 잡지 못하고 경계하는 진짜 이유는 유럽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역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안보와 방위산업 문제에서 철저히 오만하고 위선적인 압박을 가했던 뼈아픈 선례들이 최근 연이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이중적인 잣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더욱 노골적이고 황당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전황이 장기화되며 막대한 무기 소모전에 직면한 유럽은 자체적인 국방 생산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다급히 한국을 향해 강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55mm 포탄을 비롯한 한국의 막강한 재래식 무기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전면적이고 무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과 러시아와의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 살상 무기 직접 지원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절박한 딜레마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한국이 직접적인 무기 제공에 선을 긋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기다렸다는 듯 외교적 눈치를 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치 연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안보 공백을 한국의 희생으로 메우려 했던 전형적인 책임 전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른바 K방산을 향한 유럽의 견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리 MS-AM의 중동 수출을 두고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들이 노골적인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왜 아랍에미리트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만 첨단 방공 무기를 판매하느냐며 당장 방공망이 시급한 우크라이나에도 천궁2를 제공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압박을 가호했습니다. 겉으로는 서방 진영의 경제 안보적 결속을 다지자며 경제 나토를 제안하면서도 뒤에서는 주권 국가인 한국의 합법적인 방산 수출 루트를 통제하고 자국들의 전략적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견제 심리는 유럽 방위 산업의 맹주를 자처하는 프랑스의 행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를 앞두고 유럽 국가들을 향해 유럽의 주권 방어를 위해 여개 국가의 무기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 도입을 콕 집어 배제하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뛰어난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능력을 증명한 K방산을 연이어 선택하자 유럽 방위 산업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적인 무기 지원을 압박하면서 정작 한국이 정당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려 할 때는 지독한 견제구를 날리는 이 모순. 하지만 유럽의 이기적인 민낯은 단순한 무기 수출 견제에서 멈추지 않았고 한국의 막대한 경제적 국익이 걸려있던 또 다른 초대형 안보 프로젝트, 바로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더욱 교묘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시 PSP만은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안보 프로젝트입니다. 이 치열한 수주전에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압도적인 건조 능력과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 이번에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연합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신속한 납기 능력이 아닌 철저히 자본의 힘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거대한 세이프 금융 프로그램을 지렛대 삼아 캐나다 정부의 파격적인 저금리 자금 조달을 약속하며 한국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카르텔의 개입으로 인해 유력한 후보였던 한국은 순식간에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고 빼앗긴 수주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과 대규모 현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막대한 추가 투자 압박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기막힌 모순은 정작 수주전에 뛰어든 독일 기업은 장거리 해양작전이 가능한 3,000통읍 이상의 재래식 잠수함을 최근 제대로 건조해본 실적조차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기술적 열세를 유럽연합의 금융지원이라는 꼼수로 덮으며 한국에게 극심한 출혈 경쟁을 강요하더니 급기야 얼마 전에는 독일의 간판 기업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짓기로 했던 대규모 배터리 셀 공장 계획을 돌연 보류하며 무책임하게 꽁무니를 빼버렸습니다. 결국 유럽이 휘두른 교묘한 금융지렛대는 한국 산업계에만 일방적이고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떠안긴 셈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이 위태로울 때는 경제 나토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한국의 희생적 연대를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천문학적인 국익이 걸린 글로벌 방산 및 인프라 시장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철저히 짓밟고 압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는 유럽의 진짜 얼굴이자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선의 패턴입니다. 이미 이 냉혹한 이중 플레이를 정확히 꿰뚫어 본 한국 정부는 유럽이 내민 연대의 손길을 덥석 잡지 않고 철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실망감 외에도 한국이 이 거대한 경제동맹 합류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유럽 전체를 당황하게 만드는 훨씬 더 무겁고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유럽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보다 한국의 셈법을 훨씬 더 복잡하고 무겁게 만드는, 그리고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지정학적 상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동맹이라는 절대적인 변수입니다. 현재 워싱턴에서 불어오는 기류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무차별적인 관세 압박의 칼을 빼들었고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US, FK,
감축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리며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 SMAA 증액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의 복잡한 화약궤 한국군의 파병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작금의 미국은 한국 입장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단히 껄끄럽고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유럽의 달콤한 제안에 응해 이참에 미국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경제 나토의 방어막 뒤로 피신할 수 있을까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은 이를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머리 위에는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실존적이고 상시적인 안보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피를 나눈 혈맹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진 배치와 미국의 막강한 확장 억제 해구산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 자체를 담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비록 미국이 현재 이란이나 여타 분쟁 지역에 과거처럼 압도적인 군사 자원을 투입하지 않으며 다소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구상 제1의 군사 패권국이며 전쟁 억지력 측면에서 한국 안보에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가들이 날카롭게 파고드는 겉보기엔 모순적이지만 대단히 치명적인 지정학적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동맹의 가치마저 철저히 비용과 거래의 관점으로만 계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향이 역설적이게도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방을 올가매던 오랜 족쇄를 단숨에 끊어내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하고도 파격적인 해제를 통해 한국군은 사거리 제한이 없는 막강한 전략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금기시되던 핵 추진 잠수함 SSN, 도입이나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등 최고 수준의 전략 자산 허가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방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동맹국의 자체 무장을 용인하여 미국의 군사적 개입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철저히 고립주의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자주 국방 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비약시키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관계에 복잡하게 얽힌 청구서와 전략적 혜택의 양면성 속에서 한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을 철저히 이용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바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유럽의 경제동맹, 가입 제한은 자칫 워싱턴을 향한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도발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뇌관을 품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나토 구상에 한국이 섣불리 동참할 수 없는 가장 거대한 장벽은 바로 한미 동맹이라는 딜레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방위비 증액 압박이 한국 입장에서 대단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주한미군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은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만약 한국이 유럽 주도의 대미 견제 성격을 띤 경제 동맹에 가입한다면 이는 철저한 거래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배신으로 읽혀 치명적인 무역 보복이나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결속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뇌관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업들은 이미 미국 본토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며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깊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와 핵심 인프라 시장 역시 한국의 제조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대한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반면 유럽은 미국에 비해 한국에 쥐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은 빈약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분담이라는 무거운 짐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수뇌부들은 이처럼 한미 간의 구조적 결속력과 딜레마를 뻔히 알면서도 도대체 왜 그토록 절박하게 한국을 자신들의 동맹으로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요? 유럽이 한미 간의 복잡한 딜레마를 뻔히 알면서도 경제 나토라는 무리수까지 두며 한국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글로벌 체급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방위산업, 그리고 압도적인 조선 건조 능력을 쥐고 있는 한국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단순한 하청 국가를 넘어 시장의 규칙을 좌우하는 막강한 슈퍼 공급자, 슈퍼 서플라이어로 부상했습니다. 만약 이 지경학적 억제 동맹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하드웨어 제조 능력이 빠진다면 유럽의 경제 나토는 아무런 타격력도 갖추지 못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심 쓰듯 내민 연대의 손길을 한국이 매몰차게 뿌리치자 유럽은 큰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서방 진영의 거대한 보호막을 쌍수 들고 환영할 것이라 착각했지만 이는 오늘날 한국이 쥐고 있는 독자적인 협상력과 뒤바뀐 위상을 철저히 오판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의 자본과 안보 수요가 일제히 서울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이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진짜 지정학적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전례 없는 지정학적 러브콜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지션은 역설적이게도 어느 한쪽의 손을 덥석 잡지 않고 모든 방향성을 열어두는 전략적 균형과 레버리지 극대화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첨단 무기를 수입하며 철저한 을의 위치에 머물렀던 한국은 이제 세계 최강 미 해군 군함의 창정비를 도맡고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을 쥐는 갑의 위치로 완벽히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중동은 막대한 오일 머니로 방산 협력을 갈구하고 있고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를 위해 국방 수뇌부가 직접 서울을 찾으며 유럽은 다급히 경제동맹의 파트너십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르뉴 유럽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지도 성급히 문서에 서명하지도 않으면서 거리를 두는 한국의 싸늘한 반응은 오만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체급에 걸맞은 냉철한 셈법입니다. 물론 한국 역시 미국의 변덕스러운 경제적 횡포를 무한정 감내할 수는 없기에 유럽의 제안을 지렛대 삼아 워싱턴을 견제할 다자적 카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럽이 짜놓은 각본에 맞춰 중국이라는 거대한 안보 경제적 실체와 섣불리 각을 세우며 대중국 봉쇄망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거대한 살얼음판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파괴적인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위태로운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어떻게 강대국들의 청구서를 영리하게 피해가며 최후의 승자가 될 자신만의 독자적인 포지션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유럽이 짠 각본대로 거대한 경제안보적 실체인 중국과 섣불리 각을 세우는 것은 한국에게 썰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유럽은 지리적 안전거리를 무기로 반중 연대를 외치지만 배터리 핵심 소재를 중국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서해상의 군사적 우발 충돌 위험까지 안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은 그들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유럽의 장단에 맞춰 경제 나토의 선봉에 서는 것은 스스로를 가장 위험한 단층대의 타깃으로 전락시키는 자충수일 뿐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초강 대국들의 거친 패권 경쟁 속에서 단련된 대한민국의 정교한 전략적 균형 감각입니다. 유럽은 한국이 서방의 거대 연합체에 호명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환영할 것이라 순진하게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강요되는 막대한 안보 청구서와 지정학적 대리전의 위험성을 과거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은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화려한 명분으로 한국을 거대한 방패막이로 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방산, 조선이라는 21 세기 글로벌 질서의 핵심 무기를 모두 쥐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굳이 그 위태로운 논리에 맹목적으로 휘둘릴 이유가 없는 확고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누구의 손도 섣불리 잡지 않고 자신만의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독자적인 지정학적 지배력입니다.